안녕하세요. 에반입니다. 오늘은 김유진 작가의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런 말을 들으면 힘들어 하는구나. 심리치료를 하는 분과 식사를 한 적이 있다. 개인적인 대화를 나눈 적이 거의 없는 관계인데 그날따라 서로의 이야기를 터놓게 되었다. 상담 전문가인 그녀를 따라가다 보니 어느새 내가 상담을 받고 있는 모양새가 되었다. 3시간쯤 흘렀을 때 그분은 내 안에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가 남아있는 것 같다고 했다. 나의 말이나 행동에서 나타나는 몇몇 특징이 그 상처에서 비롯된 불안으로 보인다면서. 불안은 좀 깊은 편이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꽤 좋은 방향으로 잘 쓰고 있다고 담담하게 말해 주었다. 나는 그날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나 오늘 우연히 상담을 받았는데 너무 좋았어. 어린아이 때 상처가 어른까지 간다는 증거 나로 확인함. 친구가 보내온 답은 한 줄이었다. 평소와 다른 반응이기도 했다. 더 갈 수도. 그 메시지를 보고 나는 하마터면 상처를 받을 뻔했다. 나에게 상처를 줄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친구의 메시지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그 말이 나의 아픈 구석을 건드렸기 때문이다. 이렇듯 상대가 나에게 상처를 줄 의도가 전혀 없음을 알면서도 받게 되는 것이 상처이다. 그런데 정작 대놓고 상처를 주는 말에는 상처를 받지 않기도 한다. 그럼 무엇이 상처가 되고 무엇이 상처가 되지 않을까? 작가 마크 트웨인은 말했다. 인간은 달과 같아서 어느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면이 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어두운 면을 붙들고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린다. 자신을 살게 하는 원동력으로 삼기도 한다. 반면에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괴롭히며 평생 불행과 등을 맞대고 살아가기도 한다. 내면의 어둠을 대면하지 못한 채 그저 견디기만 하는 이도 있다. 문제는 그 어두운 면이 다른 사람의 말에 자극받아 상처가 된다는 점이다. 그런데 상처를 주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아무도 자신이 상대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데일 카네기는 인간관계론에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스스로를 옹호하고 억울해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했다. 남에게 상처를 주려는 의도는 없는데 단지 스스로를 지키려다 보니 그렇게 되고 만 것이다. 물론 상처를 받는 원인은 나 자신이 아니다. 눈치 없고 배려도 없으며 무심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상대방이 문제이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우리는 서로의 본성을 고치려다가 갈등을 만들곤 한다. 그런데 상대방의 본성을 변화시킨다는 게 가능한 일이긴 할까? 나는 나를 좌지우지하려는 타인의 말에 무척 취약하다. 남의 비난이나 칭찬에도 약하고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다. 그럴 때 나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 있다. 아, 나 이런 말에 힘들어하지. 나의 어두운 면을 인지하는 것이다.
내 탓으로 돌리려는 게 아니다. 상대의 문제점과 잘못은 거기 그대로 두고 잠깐 동안 나를 위한 의식을 치르는 것이다. 그런 뒤에 상대를 대하면 화가 얼마쯤 가라앉고 조금 누그러진 말로 내 생각이나 감정을 전할 수 있다. 적어도 내 안에 쌓여있던 상처가 줄줄이 소환되어 감정 싸움에 휘말릴 일은 없게 된다. 주변 사람들을 떠올려 보자. 자신의 어두운 면을 잘 관리하면서 사는 사람과 상처를 계속 드러내며 사는 사람을 어렵지 않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존경받는 사람들은 상처가 없는 사람이 아니다. 자신의 상처를 잘 보살피고 그것을 품위 있게 드러내는 사람이다. 내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일일이 가시를 드러내면 그들의 좋은 면을 알아보는 감각이 무뎌진다. 결국 그 가시를 다 드러내고 살면 초라한 인간관계만 남을 것이다. 누구나 보이지 않는 어두운 면을 갖고 있다. 그래서 상처를 받지 않고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자신이 무엇에 가장 힘들어하는지 또는 어떤 말이나 행동에 유난히 예민한지를 스스로 아는 것만으로도 상처를 덜어낼 수 있다. 그것이 나의 상처로 인해 다른 사람이나 자신을 괴롭히는 것보다 조금 나은 선택이다. 너는 네가 만들어 놓은 나만 좋아하지. 알로 슈티는 우체국장 필립이 악명 높은 프랑스 북부 지역 베르그로 정근을 가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유쾌하게 담은 영화다. 일명 슈티라고 불리는 그 지역은 사람들이 꺼리는 모든 조건을 갖춘 곳이다. 발가락이 다 붙어 있을까 싶은 혹독한 추위와 술에 중독된 사람들, 허구한 날 싸우고 헐뜯고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사투리까지. 필립은 그 끔찍한 곳에 차마 가족을 데리고 갈 수 없어 혼자서 길을 떠난다. 필립은 도착하자마자 음산하게 내리는 비와 자신을 마중 나온 우체국 직원의 의심스러운 행동에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를 더 미치게 하는 것은 사투리였다. 알아들을 수 없는 발음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대화를 시도해보지만 걸핏하면 슈팀이라는 뜻 모를 단어를 남발하는 그곳. 거의 외계어 수준이다. 슈팀이란 우리말로 치면 전라도에서 쓰는 거시기 정도의 말이다. 여기 슈티미 우체국에 내 슈티미가 있어. 내 슈티미가 슈티미하게 도와줘요. 필립은 처음 며칠간 북쪽 지역은 끔찍하다라는 자신의 편견과 일치하는 정보만 받아들이며 베르그에 대한 생각을 더 확고히 했다. 그러는 동안 마을 사람들의 친절과 도움, 생각보다 따뜻한 날씨 등 자신이 생각과 반대되는 사실은 철저히 외면한다. 영화에서 필립의 말과 행동은 편견에 사로잡힌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편견은 타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이 맞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모두 자기 틀에 집어넣는 고집스러운 마음이다. 그런 마음은 왜 생길까?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영화 중반으로 가면서 필립은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북부의 일상을 즐기면서 동네 사람들과 우정도 쌓아간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어떨까?
우리는 누군가에 대한 편견이나 고집을 생각만큼 쉽게 버리고 있을까? 나의 연애 패턴은 늘 엇비슷했다. 내가 먼저 첫눈에 반해서 따라다니다가 사귀는 수순이었다. 그런데 사귀다 보면 첫눈에 반한 모습은 빙산의 일각일 뿐,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이 가진 본래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아니, 드러난다는 표현은 틀렸다. 상대가 숨긴 것이 아니라 내가 보지 않았다는 말이 맞는다. 설사 그것이 보였어도 사소한 것으로 축소하거나 외면했을 것이다. 나는 첫눈에 반한 모습만 고집하는 미성숙한 연애를 계속했다. 상대가 그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애정을 의심했고, 나도 모르게 애정을 가늠하는 잣대로 사용했다. 연애 초반에는 별 문제가 없었다. 초기에는 둘 다 상대가 반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첫눈에 반한 모습은 희미해지고,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에 따라 연애 기간이 정해졌다. 한 번은 그런 잣대를 들이미는 나에게 남자친구가 이렇게 말했다. 너는 네가 만들어 놓은 나만 좋아하지. 드라마 대사나 노래 가사로만 들었던 그 말을 직접 듣게 될 줄이야. 나는 당시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지만, 그는 내가 자신의 일부만 좋아한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았던 것 같다. 내가 첫눈에 반한 모습만 고집하고 있다는 것도 말이다. 누군가를 좋아할 때는 내가 싫어할 만한 점은 일부러 보지 않는다. 누군가를 싫어할 때도 내가 좋아할 만한 점들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린다.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한두 가지를 증명해 보이려고 자잘한 증거들을 열심히 수집한다. 그를 잘못 판단한 나의 실수를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유난히 거슬리거나 그것에 예민해진다면 나도 모르게 실눈을 뜨고 상대방의 일거수일투족을 수집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나의 편견을 증명할 만한 것들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빠르고 쿨한 인정이 필요하다. 나는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 칭찬에 휘둘리지 않아야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사람들의 감정을 대신 전달해주는 메신저 이모티콘. 그 중에 무엇이든 덮어놓고 칭찬해주는 이모티콘이 있는데 거기에 적혀있는 말이 재밌다. 숨 쉴 줄도 아는구나. 칭찬해. 일하는 너의 모습 칭찬해. 활발한 장운동 칭찬해. 지각도 재능이다. 칭찬해. 이 이모티콘을 보니 문득 고등학교 때가 생각났다. 당시 나의 별명은 칭찬합시다였다. 칭찬을 잘한다고 친구들이 붙여준 별명이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훈훈한 별명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야, 유진이한테 뭐 물어보지 마. 쟤는 맨날 다 이쁘대. 시대를 불문하고 10대는 가방, 운동화, 옷, 심지어 문구류까지 행태나 컬러, 브랜드에 무척 민감한 나이다. 그런데 나는 친구들이 그런 것에 대해 의견을 물으면 좋다, 예쁘다, 최고를 남발하는 아이였다. 패션이나 디자인에 자신이 없어서 가난한 집안 사정 때문에 애초부터 관심을 끊어서 아니면 친구들의 마음을 사고 싶어서
엄밀히 말하면 세 가지 모두에 해당되는데 그 중에서도 세 번째 이유가 본질에 가깝다. 어른이 된 지금은 어떨까? 나의 칭찬은 상당 부분이 타인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고등학교 시절에 칭찬합시다라는 나이에 걸맞지 않은 별명을 얻은 것도 아마 친구를 사귀기 위한 방법이 아니었나 싶다. 그래서 친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교우 관계가 원만했지만 정작 단짝 친구는 없었다. 나는 왜 사람과 관계를 맺기 위해 칭찬을 선택했을까? 아마도 상대의 기분이나 감정의 영향을 잘 받고 눈치를 많이 보는 성격 탓이었을 것이다. 어린 시절에 비해 좀 나아졌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내 성격의 일부이다. 상대의 기분을 좋게 해야 관계가 좋아진다고 믿는 것. 그 방법으로 칭찬을 선택한 것은 나 역시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칭찬을 좋아한다는 것은 비난에도 취약하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남이 하는 말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 말에 휘둘린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탕 같은 말이나 비수 같은 말에 흔들리다 보면 가벼운 말 한마디에 인간관계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할 가능성이 크다. 일을 하다 만난 B씨는 무척 친절하고 세심한 사람이었다. 말이 많고 언변도 남달랐다. 그런 그가 하는 말이 반이 칭찬이었다. 만나면 듣기 민망할 정도로 나에 대한 칭찬을 늘어놓았다. 나도 질세라 과거 칭찬합시다라는 별명에 걸맞게 그의 성과를 칭찬했다. 우리는 몇 년간 함께 일도 하고 안부도 묻고 종종 밥도 먹는 사이가 되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 대한 칭찬으로 우정을 쌓아갔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나는 그가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칭찬의 말 속에 부풀려진 풍선이 너무 많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 안에 든 칭찬, 공수표, 뚱그름들이 진심인지 가늠이 되지 않았다. 점점 그가 하는 말이 귓가에서만 맴돌며 잘 들리지 않게 되었다. 나는 급기야 그의 말들을 우회적으로 지적했고 그도 그런 나의 불편함을 감지하는 것 같았다. 가령 프로젝트를 같이 하자는 수차례 반복되는 공수표에 나는 일을 같이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냥 지인으로 지내도 좋은데요. 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그의 뜬구름 같은 말, 영혼 없는 칭찬에는 침묵을 지켰다. 그러던 어느 날 자주 연락하던 그에게서 두어 달 연락이 없음을 알아채고 안부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그를 만난 이후 그렇게 차가운 목소리는 처음이었다. 전화번호를 지운 것인지 생전 모르는 사람의 전화를 받는 말투였다. 나는 평소와 다른 그의 반응에 적잖이 놀랐고 얼굴이 달아올라 안부만 잠깐 묻고 전화를 끊었다. 그 뒤로는 그는 연락이 없었다. 무기력과 뒷담화의 관계. 프리랜서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가 언제 다른 사람의 뒷담화를 하는가 생각해 보았다. 모든 것을 자기 손으로 통제해야 직성이 풀리는 완벽주의자들과 일할 때이다. 그런데 내가 완벽주의자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정말 의논이나 협의가 불가능한 상대일까? 그렇지 않다. 가능한 사람들이다. 그저 내가 다른 일들에서 조율하고 합의하는 데 들이는 에너지 그 이상을 쓰기 싫은 것뿐이다. 어차피 이 일을 맡기는 사람들의 주도권을 내가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일종의 무기력이랄까? 그 속에는 나의 작은 욕망도 숨어 있다. 그것을 조율하려고 시도할 때 나에게 올지 모를 불이익을 계산하는 것이다. 그 불이익을 감안해 본 다음 쉽고 편한 뒷담화를 선택하는 것이다. 조율하고 합의하는 대신에 에너지를 더 쓰는 대신에 회사에서는 어떨까? 동료들과의 대화가 회사나 상사에 대한 뒷담화로 이어지는 것은 퍽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것은 동료들 사이에 공통된 화제이기도 하고 자신의 입장을 최대한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장이다. 회사 일을 하며 쌓인 스트레스를 푸는 가벼운 오락거리이기도 하다. 그런데 만약 본인이 생각하는 회사의 불합리한 문제들을 나서서 해결할 수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상사나 동료와 어떤 문제에 대해 직접 조율하고 타협할 방법이 있다면 뒷담화의 상당 부분이 줄어들 것이다. 사장이나 힘 있는 임원들이 직원들 뒤에서 뒷담화를 하지 않는 이치와 같다. 그들은 앞에서 하지 뒤에서 하지 않는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다. 어린 시절 어머니는 늘 아버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나에게 전달했다. 좋은 내용일 리 없었다. 지금은 전세가 상당히 역전되었지만 당시 집안에서 힘이 센 사람은 아버지였다. 어머니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느꼈을 테고 그 무기력과 스트레스를 뒷담화로 풀었을 것이다. 그럼 아버지는 어땠을까? 아버지는 나에게 어머니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부부 사이에 생긴 문제를 해결할 힘이 본인에게 있으니 그것을 굳이 어린 자식에게 말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모든 험담이 무기력에서 오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대개는 현실적으로 내가 뭔가를 할 수 없을 때, 문제를 조율할 방법이나 에너지가 없을 때, 또는 정면 승부를 하면 오히려 내게 불이익이 올 때 뒷담화를 하게 된다. 반대로 내가 해결할 수 있고 주도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뒷담화를 별로 하지 않는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표라면 그 시간을 굳이 험담하는 데 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 험담의 대상자, 듣는 자, 그리고 말하는 사람까지라는 탈무드의 유명한 교훈을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우리는 험담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다. 뒷담화나 험담을 공유하는 관계는 어떨까? 회사에서 주로 상사나 회사에 대한 불만을 대화의 주제로 삼았던 사람과는 퇴사 후 인간관계가 잘 이어지지 않는다. 회사에서 둘도 없이 가깝게 지냈더라도 공공의 적이 사라지고 나면 둘만의 공통 분모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들을 오랫동안 결속시켜왔던 회사에 대한 불만, 자신들을 괴롭히는 상사에 대한 분노, 신세 한탄 등은 퇴사 후 1년 이내에 관심사에서 멀어지기 마련이다. 내 주변에는 뒷담화를 하지 않는 두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남편이고 한 사람은 업계 선배이다. 둘의 차이는 남편은 자신과 남을 바라보는 잣대의 품이 넉넉하여 남의 험담을 하지 않고, 선배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협의하고 조율하는 능력이 탁월하여 남의 이야기 자체를 입에 올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나에게는 품이 넓은 잣대도 어떤 문제든지 상대와 능숙하게 조율해내는 능력도 없다. 앞으로 뒷담화를 하지 않을 자신도 없고 결심도 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뒷담화를 할 때 내가 상대에게 들이민 잣대의 품을 생각해보고 내게 조율할 힘이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볼 것이다.
숨어있는 나의 욕망에 대해서도. 그럼 자연히 나의 뒷담화도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나 그거 잘 몰라. 괜히 아는 척 금지. EBS에서 방영한 다큐멘터리 다시 학교에서 또래 아이들에 비해 읽고 쓰는 것을 유독 어려워하는 아이를 보았다. 받아쓰기 시험을 앞두고 낯빛이 점점 어두워지고 어깨까지 푹 꺼지는 아이의 모습이 어찌나 안쓰럽던지. 거기다 시험이 끝난 뒤 자기 공책에 일일이 빗금을 붓고 있는 게 아닌가. 채점은 선생님에게 받기로 되어 있는데도 아이는 굳이 스스로에게 0점을 매겼다. 아이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다. 아는 것을 틀려서 실망했어요. 그러나 아는 것을 틀렸다기에 시험지에는 맞는 글자가 거의 없었다. 아이도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 다행히 아이는 선생님과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무엇보다 스스로 노력해서 약 6개월간 따로 읽고 쓰기를 공부했다. 얼마 뒤 아이가 받아쓰기 점수를 받아들고 좋아하는 모습이 나왔다. 결과는 90점. 왜 틀린 것 같으냐는 질문에 아이는 더 이상 아는 것을 틀렸다고 말하지 않았다. 대신 틀린 이유를 또박또박 분명하게 말했다. 아이로 썼어요. 어이인데. 그러고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틀린 단어를 복습했다. 나는 그 아이를 보면서 몇 년 전 참석했던 한 강의에서 얼굴을 붉혔던 일을 떠올렸다. 강의가 끝나고 질문을 하는 시간이었다. 내 질문에 강연자가 조금 강한 어조로 다시 물었다. 그래서 질문하시는 게 뭐예요? 나는 강연자의 나무라는 말투에 당황해서 마저 다 물어보지 못하고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20명 남짓한 소수가 모인 강의실에서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쏠렸고 나는 그 순간 땅으로 꺼지고 싶을 정도로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사실 나는 그날 강의 내용이 전혀 이해되지 않았다. 그러면 잘 모르겠다고 깔끔하게 물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쩌다 아는 척과 잘난 척을 섞어서 질문했고 그게 강연자의 비위를 건드린 모양이었다. 강의가 끝나고 집으로 향하는 내내 달아오른 얼굴은 식을 줄을 몰랐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아테네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고 했다. 스스로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여럿 만났는데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조차 모른다고 했다. 적어도 소크라테스는 자신은 스스로가 무지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그들보다 현명한 거라고.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는 마음은 어떤 것일까?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 모르는 나를 들키고 싶지 않은 마음, 주목받고 싶은 마음, 다른 사람을 이기고 싶은 마음일 것이다. 이 모든 것 중에 나를 위한 마음은 하나도 없다. 모두 남을 의식하는 마음뿐이다. 그렇다고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고 싶은 마음이 나쁜 걸까? 나쁘지 않다. 다만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려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 작은 것을 크게 부풀려야 하고 때로는 거짓말을 해야 한다. 가슴은 쿵쾅거리고 매번 주목받는 부담감도 견뎌야 한다.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다 보면 잃어버리는 것도 있다.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기회를 영영 놓치게 된다. 아는 척을 계속하다 보면 자신이 그것을 정말 알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알려고 노력하지 않게 된다. 귀동냥으로 대충 주워들은 지식이나 정보를 번지르르하게 꾸미는 말 기술만 는다.
또 무엇을 잃어버릴까? 자존감을 잃어버린다. 어떤 것을 잘 모르는 진짜 나는 계속해서 뒤로 밀려나고 아는 척하는 가짜 내가 앞서게 된다. 그러면 자연히 나 자신에 대한 사람이나 존중은 희미해질 수밖에 없다. 어떻게 모르는 나가 아는 나보다 더 사랑스러울 수 있겠는가? 진짜 나를 찾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잘못하는 것은 잘 못한다고 말해야 한다. 그 말을 하면 희한하게 자존감이 올라간다. 적어도 아는 척할 때만큼 떨어지지 않는다. 오늘 만나는 모든 낯선 것들에게 좀 뻔뻔하게 말해본다. 나 그거 잘 몰라.